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는 광주 아파트 분양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서 41%가 올랐다는데 우리나라 1년 물가 상승률이 1% 정도 되니까 여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기호품도 아니고 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집값이 이렇게 뛰어오르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특히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반재신 광주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자 측을 대표하신 분인데요. 김동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컨설턴트 정진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 의원님, 네. 올해 상반기에 광주 분양가가 무려 41%가 올랐다. 네.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전국 최고였다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광주 아파트 분양가 시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한 20년 전에 광주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했던 제 이제 개인적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제 최근 아파트가 분양가 급증하니까 지역 언론사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 기사를 많이 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1919년도 현재 가장 최근 분양한 모 아파트는 2,4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수치상 보면은 7배 이상이 뛰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요. 물론 이제 건설사 입장식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광주에서 분양된 아파트와는 달리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최고급 주거 공간이다. 세월이 온 만큼 상승률은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파른 상승 곡선이 있어야 하는데 왜 유독 광주만 가파를까? 이런 이제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불과 광주시 경우 작년 하반기에 평균 분양가가 1,055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 상반기 평균 분양가는 1,492만 원 정도로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41% 정도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광주가 전국 1위에 해당된다. 이제 이런 거죠. 전국 평균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21.8% 상승률, 경기도는 오히려 마이너스 상승률. 그래서 6.9%, 채 7%가 안 되는 이제 상황이죠. 근데 광주만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41%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이 있다 보면 한 400% 정도 체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심리적으로 한 400% 체감 있을 거다. 정말 광주만 이렇게 올랐어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도 특별히 많이 올랐는데 김 회장님,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분양 가격은 어떤가요?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에서 최근 1년간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평균 1,152만 원입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서울이 2,573만 원, 그리고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1,306만 원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부산, 대전, 광주가 되는데요. 그리고 울산이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1,162만 원입니다. 그러나 분양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광주가 전년 동월 대비 20.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아울러서 부동산 114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서울이 3.3제곱미터당 평균 2,739만 원으로 가장 높고 5대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1,437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서울은 16.76대 1,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55.9대 1, 그 다음으로 광주가 46.25대 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대표적인 5대 광역시에서 분양했던 단지들의 사례를 보면은 평균가들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게 나타난 게 평균 1,842만 원, 그리고 부산은 1,650에서 1,700만 원대, 그리고 대전은 평당
3.3제곱미터당 1,508만 원, 그리고 울산은 3.3제곱미터당 1,444만 원으로 비교적 광주가 2천만 원대 넘어선다는 건 상당한 좀 고분양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짓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광주 지역의 2천만 원대는 대부분 준주거 용도라든가 상업지에 짓다 보니까 토지가 차지하는 땅값 비중이 상당히 커서 그런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 회장님께서는 이제 광주가 왜 이렇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토지 문제 얘기는 한번 뒤에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분양 가격에 있어서도 서울을 제외하면 광주가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게 사실 다른 경제적 지표에서 이런 지표가 나오는 예가 거의 없는데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 대표님, 네. 이렇게 분양가가 높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분양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거든요. 네. 지금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그 청약률은 어떻습니까? 청약률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지역의 평균 경쟁률이 약 62.5대 1 부동산 114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남구 주월동의 아파트와 지금 서구 화정동의 H 아파트가 최근에 그 분양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고분양가 논란 평당 1,700만 원 육박한 분양가와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60대 1이 넘어가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줬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민들 같은 경우서 와 저렇게 경쟁률이 높아 저렇게 비싼데?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역설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두 가지 수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새 아파트를 받고 싶어하는 실제 실거주 수요 에너지와 또 하나는 당첨이 되면은 6개월 뒤에 프리미엄에 붙여서 전매를 해야지라는 수요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지수를 근거로 9년간 지금 광주가 집값이 상승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왜 여기만 이렇게 특이하게 높아지냐 고분양가에도 브랜드와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겹쳐졌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자산 가치 방어라는 함측과 그다음에 내 집 거주라는 두 가지 목표에 부합되는 신규 아파트가 나왔을 때는 이러한 경쟁률과 가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요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파트 분양들 보면은 일부 미분양이 나오는 단지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최근에 광산구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나온 것 이게 사실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게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분양가가 싸고 뭐 한다더라도 시장의 수요층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두 단지에서 극명하게 지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약률이 높았던 그런 단지들의 계약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약 상황은 아직 뭐 정확히 그 회사 쪽에서 공개를 해주지 않아서 섣부르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점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B+에서 B 학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100%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뭐 회사가 잘 밝히진 않지만 일단 여러 가지 사정은 그런 것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분양 그 대금에 대한 부담감들. 분할해서 납부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5천만 원씩 6천만 원을 짧은 시간 안에 마련해야 된다는 것들도 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금융 규제로 인한 이제 그 당첨자들의 부담감들이죠. 지속적으로 또 이자 원리금을 부담해야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동호수에 당첨이 돼서 자금 부담의 압박이 크니까는 계약 포기로 가는 상황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미계약분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하려고 했다가 동호수가 좋지 않으면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네. 접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차단을 해야 될 텐데 문제네요. 정 교수님, 그동안에 사실 광주가 작년에 집값 많이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거래 절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분양가를 산정할 때 먼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좀 형태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 공공주택이냐 민간주택이냐. 공공택지의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고분양가에 대한 어떤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광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민간택지, 민간 아파트거든요. 근데 민간 아파트의 경우는 민간 건설사가 얼마든지 공급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공공택지의 예컨대 신도시나 아니면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일정한 분양가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있고 분양가에 대한 조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인데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 원가 연동제에서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를 우리가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면 예컨대 냉장고나 세탁기를 신기술 도입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판매할 때 이건 조금 프리미엄급으로 좀 비싸게 좀 팔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가 아니고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은 이제 사회재적인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에 대한 규제 정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김동규 회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이 분양가에 대한 규제 방식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예컨대 그 5% 그러니까 기존 지역의 5% 정도 상승률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1년 이내에 아파트 분양이 된 지역에 그 분양가를 뭐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허그에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규제하는 이 분양가 규제라는 게 사실은 청약 이 조정 지역 그리고 비청약 조정 지역을 나눠서 좀 또 봐야겠는데 청약 조정 지역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조정 지역이란 말이 이제 새롭게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이 청약 조정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나 아니면 투기 지역으로 그 선정된 곳. 예컨대 최근 2개월 청약 경쟁률이 뭐 5대 1 이상이거나 전월 대비 주택 사업 승인 실적이 130%이거나 그다음 주택 공급 실적이 30% 급감한 이 지역은 이제 청약 이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이 지역이 이제 청약 조정 지역인데 이 청약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허그에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택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주 지역은 이제 이런 청약 조정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에 대한 규제 정책이 사실상 사각지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가 상당히 고분양가가 그 허용되는 이런 그런 실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국가에 이러저러하게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아파트 분양에는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군요. 이거 좀 약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오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빠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장님? 예, 이제 분양가가 너무 속도가 빠르다. 5년 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봉선동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광주 최초로 1천만 원이 넘어간 시절이 그때도 5년. 뭐 1,000만 원 나왔다고 사실 그렇죠. 알겠죠. 예. 이제 그게 조금 더 앞서서는 지평동의 아파트가 일부 세대가 1,000만 원 넘어간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간 것은 2014년도에 처음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너무 고분양가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왔었죠. 근데 그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로 계속 상승률이 지속되는데 2배가 넘는데 채 5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에서 이런 분석들을 할 때에 그때 1호 삼아 세는 거 보지만은 광주가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공급량이 좀 적었다 그동안에. 또 하나는 이제 KTX 교통의 문제가 있고 나주 혁신도시 문제가 있으니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지나친 것만은 사실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원인이 뭘까? 아까 우리 정민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6개월 뭐 전매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광주 주택시장이 돈벌이로 전락한 수단이 돼버린 것이죠. 네. 이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 문제는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규제는 강화했는데 광주는 규제가 안 되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투기 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효과. 이런 거로 인해서 광주는 이제 규제가 안 받으니까 금융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고 전세가 다른 지역 높아지고 투기 수요층이 좀 활발하게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 됐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좀 이게 방송료는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P8이라고 이렇게 한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약 그 조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양권 전매가 뭐 6개월 지나면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하고. 예컨대 청약 조정 지역의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당첨이 되고 나서는 입주할 때까지 계속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8년 정도 8년 서울 같은 투기 과열 지구, 투기 과열 지구. 그러니까 이제 청약 비조정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대한 사각지대. 물론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2017년도에 실시가 됐다가 이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어떤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급을 축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축소하면 아파트 당첨되는 사람들은 로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일종의 이제 당첨자들에게 가는 효과, 그리고 그분들이 당첨되고 가격이 상승하면 인근 지역까지 같이 상승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했는데 다시금 분양가 상한제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앞서서 광주의 이 분양가가 왜 이렇게 급상승했느냐 요인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수요가 조금 있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규제 외 지역이라는 점.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외부에서 투자 세력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습니다. 아주 그 오래되고 낡은 집들, 멸실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집들이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대체 수요자로 나타나면서 그 수요가 상당했던 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광주는 매년 한 15,000가구 정도가 어떤 그 민간 아파트 건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택지 공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토부의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통계를 보면은 광주시 전체 주택의 82,723가구 중에서 68.1%인 56,380동이 노후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695동은 40년 전에 지은 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절실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발표하는 사업들이 거의 실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10년 후 정도 입주가 될 수 있는 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한 10만 5천 세대가 공급될 것이다. 이런 그 장비비 청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그런 측면이 저도 있습니다. 좀 구조적인 문제로 좀 이제 좀 덧붙인다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지어질 땅의 희소 가치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요거를 근원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2014년 9월에 아시겠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만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택지개발 촉진법이 없으면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그 이상의 택지는 개발이 안 되게끔 돼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그 당시 이제 서수환 국토부 장관께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그 당시도 국내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주택 경기로서 부양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전부 다 구도심 쪽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지 개발이 안 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도 그랬고 광주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 이때부터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광주 지역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단지들이 화정동에 있는 단지와 학동에 있는 단지 그리고 상무지구에 있는 단지 세 단지가 광주 지역의 그 당시 주택 가격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조업처럼 찍어내서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비탄력성이 심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정책의 영향권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고요.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린다면은 작년에는 그래도 분양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실 알겠지만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그 비사업용 토지를 타시도는 지금 20%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광주만 10%로 지금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쪽 측면은 너무 보고 내린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쾌적한 거주 공간과 녹지 확보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맞는 결정이긴 하나 전체적인 주택의 수급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고분양가 논란에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지 않아도 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좀 단초를 제공하지 않 광주시도 이러한 비판에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을 지키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하는 게 네, 그래서 저는 그 타당하다고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그 측면에서 보면은 맞는 결정이긴 하나 네. 광주 전체의 주택 수요 주택 수요 공급으로 공급 봤을 때는 본다면
아파트 약간은 좀 분양가가 광주시도 올릴 수 이런 있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않겠는가. 아파트는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 경제 원리가 이제 아파트 공급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의 광주의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나 멸실 주택 수하고 보면 사실은 거의 뭐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멸실되는 주택, 그 노후 주택에 대한 대체 수요, 교차 수요는 충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조하게 이제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이어진 것 같은데 다만 이 고분양가는 그거와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민간 택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예컨대 이제 프리미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그 리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유층을 겨냥한 뭐 1%에 대한 마케팅이 뭐 어느 부분은 적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고분양가로 전반적인 고분양가를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거고 더더구나 이제 이 분양 원가를 좀 공개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에 대한 어떤 거품도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고분양가를 조금은 좀 제어하고 규제하고 약간의 그 분양가의 어떤 견조한 상승을 좀 이끌어내는 어떤 그 대안이랄까 방안들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 이렇게 분양가가 높게 올라가면 다른 지역 토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이미 기존 아파트 이런 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그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분양가가 상승되면 당연히 기존 주택 시장에도 가격 상승을 줄 수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가격 상승 결국은 주택 매매 거래를 이렇게 감소시키고 이건 부동산 활동을 저해하게 되고 부동산 관련 산업도 위축되고 이런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특히 신규 주택을 이동하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 소유하는 경우에 기존 이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분양가를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한데 네, 금융이 이제 필요하죠. 높은 매매 자기 기존의 토지를 주택을 높은 매매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자녀 같고요. 또한 그 주택을 뭐 전세를 놓거나 임차할 때도 또 높게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이 거기에 따르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문제로 되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 대표님, 네. 지금 고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그 기존 주택들 거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향이 이제 지금 예전에는 전방위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하고 이명박 정부 때였죠. 이명박 정부 때는 이 미분양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책을 쓴 건데 박근혜 정부 때는 미분양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빚내서 내 집 사라라는 시그널을 정확히 시장에서 줬습니다. 왜 은행 대출 형태만 본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뭐 LTV, DTI는 지켜서 나가지만은 신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풀어준 상황, 신용 시장을 좀 많이 풀어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시장이 아니라 신용 시장. 예. 그거는 고금융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예, 지금 많이 됐잖아요.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분양가를 요거는 가는 이유가 이렇게 없는 보셔야 될 거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광주 지역의 집값은 양극화와 다극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광주 지역이 9년 10년 동안에 집값을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걸 봐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전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지금 다 아세요. 아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내 그 지불하는 돈에 대해서 화폐에 대해서 화폐 가치 방어를 위한 수단도 하나 보고 거주의 수단도 같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화정도에 있는 H 아파트와 광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하고 똑같은 분양가가 여기가 더 싼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양가가 더 싼 데로 가가지고 여기가 북적북적 돼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선호하는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으로는 계속 펼쳐질 것이다. 이거를 방지하자면 사실 아까도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 모델도 한번 일부 정도는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은 쳐다도 안 봅니다. 고급 주택은 고급 주택 그들만의 리그라고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고 전 국민의 80%에서 90%는 싱가포르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가격의 1%대의 저금리로 입주 자격 조건을 완화시켜서 하다못해
외국인들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나 정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집만 공급 방식만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싱가포르 모델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그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제 그 낙마하면서 벤치마킹을 하자는 거지 그분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한국적으로 주로 이제 주장하셨던 부분이 바로 싱가포르 모델이거든요. 네. 싱가포르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100년 정도의 정부가 대부분의 토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100년 정도의 임차를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을 마련할 때 이 집이 과연 한 40년 임기가 남았는가 아니면 100년 남았는가 또 몇 년밖에 안 남았는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값비싼 그 집 주택들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싱가포르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제 그 금융 기관들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서 그러다 보니까 리츠라든가 이런 그 금융과 부동산에 접목되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그 금융과 관련해서 어떤 펀딩이나 PF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정치 구조가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아니면서 민주주의도 아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독재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통제가 아주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부에서 말씀드리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니 원가 공개니 이런 것들이 과연 결국에는 싱가포르 모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예. 김수현 실장이 썼던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치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도달하면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으면서 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규제로 세무조사, 금융규제 강화, 네. 부동산 세금 압박, 공급계획, 그다음에 저 보면은 그 이후로 이제 6.19, 9.13, 8.2 막 쭉 나오게 됐죠. 이런 정책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니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확대시킨다. 그다음에 원가 공개를 한다. 이런 측면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수면 위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싱가포르 모델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토론들은 전부 다 싱가포르 모델에 갔다가 잠깐만 싱가포르 모델은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인데 예, 정부가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 네, 그렇죠. 그 이제 주택을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아주 저리 이제 주택 도시 기금이랄까 1% 정책 금리를 제공하면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해서 50년, 70년 이렇게 사는 구조인데 우리도 사실 주택 도시 기금이 한 150조 정도 선정이 돼 있고 현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사회적 임대주택이랄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아주 그 저금리의 정책 자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과거부터 계산하면 임대주택들이 거의 매년 5만에서 10만 호 정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가 주변의 원룸 사업들이 다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주택들, 공공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착지한 시점 되면 어떤 주택 문제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모델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공과 공인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요. 네네.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분양 시장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거 이렇게 돼야 되나 하는 두려움도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직 하면 이제 이 문제가 토론되고 저랑 홈페이지에서 광주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모델도 꺼낸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면 그러면 이제 토지 공개념 문제도 우리가 도입할 때가 됐다. 적은 나라에 그러면서 원가 분양금 하자라고 할 때 그러면 과연 시공사나 시행사청에서는 그래 그러면 흔쾌하게 그렇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이게 이 시장을 바라볼 때 특히나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정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 도덕성이라는 기준을 놓고 봐보게 되면 시장이 왜곡되는 것도 순간이고요. 정부도 사실 뭐 아까도 김수현 정책실장 여러 가지 규제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 상황에서 가격이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간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과 지금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게 됐을 때는 이러한 규제가 생각보다 덜 먹힌다는 얘기죠. 제가 네, 잠깐만요. 정부의 뭐 종합적인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급한 지금 광주 이 고분양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대책들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얘기를 우리 김 회장님께서 말문을 터보실까요? 고분양가 상승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오늘 토론이 고분양가에 대한 해법을 찾는 방안이 좀 다양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규제 위주의 이 방법을 좀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가에 대한 규제 자체는 그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고요. 원가 공개라는 것들은 간접적인 규제입니다. 근데 이런 논의들만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어떤 자본주의 시장 논리 자체가 왜곡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주변 지역, 인근 지역 음식점보다도 갈비탕을 더 비싸게 팔지 말아라. 그다음에 갈비탕에 들어가는 재료 원가를 공개해라. 그러면 누가 음식점에 가서 갈비탕을 사 먹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집에서 그냥 사다가 해 먹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점이 결국 모두가 이제 폐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밥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굶거나 아니면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 밥을 사 먹는 그런 계속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규제 위주로 가지 말고 좀 더 길을 터주면서 과감하게 그에게 남는 이익을 가지고 어떤 그 복리라든가 어떤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아까 주택은 사회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거하면 이제 주거 복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만큼 주거는 어떤 그 주거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복지. 그래서 이제 국가가 사실은 이제 주택 정책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부터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다가 공급이 죽고 이렇게 위축이 되면 분양가 상승하고 살그머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축소하고.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따지고 보면 이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가산 비용 플러스 이제 이 택지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착한 분양가는 이런 건설업체들한테 착한 분양가를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마진인데 사실 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아주 그 부유층 그리고 세컨더리 하우스랄까 이게 주택을 필수 불가하게 거주 공간이 아닌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삶의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계층에 필요한 그런 주택들은 그대로 공급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서민주택이랄까 뭐 예컨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좀 실시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는 기여하고 그래서 트랙을 좀 두 개로 그러니까 이 다양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듯이 분양가도 이 민간 택지라 하더라도 예컨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양가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가고 그렇지 않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인정하는 마침 이제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선풍적인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급 주택에 해당되면 뭐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그 조세를 통한 어떤 그 장치들은 제도 장치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서 이렇게 이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그 이번에 광주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고분양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청약 조건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시켰고요. 7월 1일부터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 정식으로 이제 그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택지는 공공택지하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한해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전혀 그 예외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주는 대부분이 다 거기에 민간 택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시도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그 지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 그 다음에 그 광주처럼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다가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데 국토부에서 안 들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건설업계라든가 다른 공급업자 측면에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주 그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 지난 2003년 11월에 우리 광주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되는 시간까지가 3년 7개월에 소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경제 기반이 취약한 광주는 아주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 속에서 여러 지역 경제 전반이 무너지는 그런 그 아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의 예를 보면은 일광 신도시니 뭐 이쪽에 쭉 그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 해제 요청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 부동산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네,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속하면요 해제되는 기간까지가 아주 어려운 고통을 시민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냥 쉽게 그냥 누가 청원 올렸다 하려면 바로 이거 건의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좀 더 멀리 멀리 좀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보탠다고 하면요, 김 회장님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 쪽에서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 상황들이 지금 나와버리고 왜냐하면 토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토지 공급이 근데 현재 지금 광주에서도 외곽에다가 택지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계획 자체도 없고 지금 현재 구도심 내 민간 택지 사업만이 유일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그 고분양가 논란을 겪는 게 전부 다 준주거용지 상업지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택지 공급이 없는 게 광주시만의 특성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제가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현상이- 박근혜 정부 때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나서 원도심으로 전부 다 모든 주택 공급들이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네. 더 이상 택지 개발을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발표를 했던 해버렸어요. 거죠. 그 근데 이후로 이제 이제 공공 사실 택지가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급 측면에서도 좀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퇴로를 열어주면서 규제가 심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규제할 건 규제를 하고 제가 이 국토부에 건의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국에는 분양가라는 게 구성 요소가 핵심을 차지하는 게 토지가입니다. 네. 땅값이 얼마나 비싸에 따라서 사업성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면 토지가를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시장경제처에서 또 그건 인정하잖아요. 토지가를 뭐 마음대로 소급하라고 인정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민간 택지를 작업하다 보면은 알박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성의 그 매몰 비용이라든가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땅값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몇 개 필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토지가가 상승해 버리는 그러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뭐 매도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 좀 개정을 해가지고 쉽게 사업이 갈 수 있다면은 전체적인 토지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은 분양가도 자연스레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업자 쪽 네. 입장은 충분히 이제 법적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개월 만에 41%가 올랐다. 이건 어떤 측면에서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부에서 그 주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 청약제도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울 때는 이 청약 제도를 좀 개편해서 청약 통장 가입자 수를 굉장히 늘리는 그러니까 수요자를 많이 늘리는 그런 정책을 또 펴고 또 하나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카드를 쓰고 맨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공공 주택들을 이제 건설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톱니처럼 이 3가지 바퀴가 하나로 도는데. 근데 이 청약제도와 관련된 주택 공개라는 규칙은 개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했을 때 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은 한 50% 정도는 택지비고 나머지 50%는 건축비예요. 근데 건설사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보통 건설사가 하나의 이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20년 그러니까 사업 부지들을 이제 매수를 하는데 예정 사업 부지, 그럼 과거에 10년 전에 매수했던 사업 부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분양가가 한 3천 정도의 분양을 하는데 과거에 지금 현재 땅값이 평당 한 1,000만 원인데 과거에 500만 원, 300만 원에 매입한 땅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정 사업 부지로 해서 오랫동안 사업의 시기를 좀 봐오다가 적절한 시기에 분양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토지 원가라는 것은 이게 물론 이제 이 원가 중에서 이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물론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할 경우도 있지만 아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박기 비싸게 매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으로 보면 나오는 현상들. 실질적으로 보면 이 택지비가 어떤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의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수익 이 인식하는 시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일률적으로 택지가 뭐 너무 공급이 비싸서 어렵다 이런 것은 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좀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아파트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뭐 41% 올라가지고 어떤 아파트가 평당 2,200만 원이다 광주가. 근데 이걸 순전히 택지가 올라서 그랬을까라고 믿어주는 요거는 시민이 이렇게 있을 수 보셔야 있을까요? 그래서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잠깐 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우리 해당 고분양가 나온 아파트 단지 외에 나머지 아파트 단지들을 지금 분양했던 단지들을 보게 되면은 분양가가 굉장히 또 쌉니다. 1,200만 원, 1,300만 원, 뭐 요 사이대에서 전부 다 또 분양을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고분양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전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업지에다가 주상복합이라는 아파트 단지를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평당 2,3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서민들이 바라보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사실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상류층을 상대로 하는 지금 마케팅이거든요. 아파트 자체가 그렇습니다. 평형대가 다 50평, 60평대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2,300만 원을 갖고 서민들이 이 분양가를 부담한다라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단지 특이하게 지금 남구와 서구가 그 평당 분양가 1,700만 원짜리 1,500만 원 이상하고 1,700만 원이 나왔는데 요것도 상업지에다가 택지비 매입이 컸으니까는 이것도 좀 했지만 추후에 나올 자, 정 대표님 부분들은- 이 얘기가 계속 길어지시는데 네. 자, 그 고분양가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들은 이제 우선 좀 놔두시고요. 좀 객관적으로 좀 그 보자라는 얘기가 거죠.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자, 지금은 서민들한테 공급되는 이 그 어떤 85평방미터 85제곱미터, 네, 85제곱미터 이하. 이하의 이 아파트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인데 반 의원님 지금 광주시가 어떤 이제 건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광주시 관계자를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안 나왔단 말이죠. 광주시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꽤 열애히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하는 길은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제 그만큼 광주시 정책이 구도심에 대해서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 있었지 아파트 분양가를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정책 논의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책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있어서 어쩌면 광주시나 우리 정치하시는 시의원분들이 건설업자분들한테 이렇게 허를 찔린 게 아닌가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생각하기는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좀 수립하도록 촉구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 국정감사 때인가요? 국회 감사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났었는데. 나온 정책이 지금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온 거죠. 이렇게 좀 많이 아쉬운 광주시가 점이죠. 건의하고 있는 게 빨리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자 광주시가 건의한 사안 중에서 정 교수님,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고 있는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규제, 네. 요게 지금 최근에 실시됐는데 광주시는 이게 여기도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렇죠. 요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리 그 허그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지금 분양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다 지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완제품을 보고 판매하는 이 후분양이 아닌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하는 선분양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가 이제 지어질 걸 보고 미리 계약하는 그러다 보니까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준공을 책임을 지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분양보증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보증서 나가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제 입주자 분양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 분양보증서가 발급될 때 이 고분양가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5% 그러니까 올해 이제 분양된 지역이면 1km 반경 그러니까 해당 지역으로 보고 그 지역이 그 평당 예컨대 1,000만 원을 분양했다 하면 그 1km 반경 이내에 있는 지역도 무조건 1,000만 원을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분양을 했다 하면 1년 전보다 5%씩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준공된 아파트가 없다 하면 인근의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 정책인데 사실 이 허그의 고분양가 규제 정책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을 해보면 알겠지만 층수마다 아파트 분양가가 다르고 입지가 다르고 학군은 또 다르고 그런데 또 한강이 뭐 예컨대 개울이 보이거나 아니면 공원이 보이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더더구나 이제 광주 경우는 이 고분양가 분양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청약 조정 지역 제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분양가 그 지역의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거의 규제가 이게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보증서 발급할 때도 분양가에 대한 어떤 규제를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2,300만 원대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저런 제도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지만 모두 다 광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가 규제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어떤 규제도 없다. 이렇다는데 일단 지난달 26일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방송기자클럽에 나와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뭔가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저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 근데 카드가 이제 나올 거다.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능사는 아니고 이미 2017년에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이 공급을 적정한 규모의 어떤 공급을 제시하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는 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다행인 건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주택 도시기금을 통한 공공주택에 대한 어떤 건설 착공 숫자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10만 호, 10만 호 정도인데 광주는 해당 사항에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죠. 공공주택에 대한 그 준공과 맞물려서 이게 사실은 이게 롱텀으로 좀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그 85제곱미터 이하와 그 이상과는 좀 차등해서 적용하는 투트랙으로 좀 가는 지금 그 일반적으로 지금 그 부동산 정책 자체를 그 규제 시각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뭐냐면 부동산도 하나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재화고요. 얼마든지 어떤 투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공급은 늘려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정부는 규제를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현재 자꾸 규제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공급업자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혹시라도 가격이 엄청 오르겠다. 이게 투자 메리트가 있겠다 하는 또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은 로또 청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부적인 원가를 62개 항목으로 해서 조정해 놓고 공개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재 낮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최초의 원가 공개를 받은 아파트는 엄청 상대적으로 쌉니다. 로또. 네, 아파트. 그러고 나서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급하는 분들은 또 위축돼 가지고 공급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기존에 있던 집들까지도 같이 올라갑니다. 아파트 수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이 시장 자체를 어떤 그 부동산도 하나의 시장이다. 수요와 공급의 질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아주 그 서울시에서 멋진 정책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그 사업 지키타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거를 지금 그 한국 최대 569m로 지금 그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서울을 비롯한 광역 도시에서는 점점 더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용도 용적지를 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땅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 용도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업 비율을 늘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땅값은 올라가 버리고요. 그다음에 영상간 광주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직도 정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이제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 10만 제곱미터 이하는 논의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광주가 매년 15,000세대 네, 필요하다고 13,000 말씀하셨죠.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택지 공급은 또 이 어떤 공동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광주시의 계산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그 군공항 이전,
그다음에 송정 역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향후 한 10년 후에 그 공급되어질 것들 계산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2, 3년 주기로 되어 있는 주택 사이클에 있어서 상당히 그 나중에 모순이 생길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업 특례 사업 역시도 지금 보상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게 지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비율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수익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강주시에 생각하는 공급 물량하고 지금 현실적인 물량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지난 5월 달까지 6월 달 그 용도 용적제가 적용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 전에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에 5,800세대 이상이 공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 하반기에 16,090세대가 또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 토론이 끝나가야 될 시간이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정부가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고분양가가 광주가 나타난 게 좀 특이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당장 급하게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동규 회장님 방금 얘기했듯이 분양가에 대한 규제는 사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 고분양가를 그냥 그 놔두면 고분양가가 그 인근 아파트 시세까지 같이 올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의 그 이제 주택 광주의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그다음에 인구 구조로 봤을 때 현재의 그 안정적인 공급 구조로는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우상향, 잠재도 우상향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다만 이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공급에 관한 문제도 같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1시간 가까운 시간 토론을 했는데 당장 어떤 해답을 찾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 광주시나 정부가 좀 풀어줘야 한다. 이런 공감대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를 규제청정 지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청정 지역이라는 건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가 규제청정 지역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청정 지역 또는 부당이득 청정 지역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